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의 북한 하늘이었습니다. 손에는 240개의 풍선줄이 쥐어져 있었고 몸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 제가 직접 남쪽을 향해 날려보내던 바로 그 오물 풍선이었습니다. 이걸로 나도 남조선에 가는 거야. 3년 동안 새벽마다 손이 얼어붙도록 오물을 담고 헬륨을 채우고 남쪽을 향해 날렸던 북한 여군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그 풍선에 제 몸을 매달았습니다.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저는 하늘을 건넜습니다. 과연 240개의 풍선은 작은 여자의 몸을 남쪽까지 실어 나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제가 처음으로 오물봉지를 풍선에 매달던 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직접 남쪽을 향해 풍선을 날렸던 그 들판, 그 새벽 공기, 그리고 그때 제 손이 느꼈던 풍선줄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풍선들을 날렸던 이유와 나중에 제가 그 풍선들의 의지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가 완전히 정반대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지금 한국에서 새롭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있을 때 제 이름은 리순이었습니다. 저는 평안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인민군 출신의 당 간부였으며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집안이 당에 충성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당의 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성적이 좋았고 조직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충실하게 세뇌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북한에서 여성도 군 복무를 합니다. 남성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당 간부 집안에서 자란 저에게 군 입대는 거의 필수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군에 가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장군감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입대했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평양 외곽의 통신부대였습니다. 거기서 2년을 근무하면서 저는 무선통신 기술을 익혔고 상부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서는 동무는 특수임무부대로 전출된다고 했습니다. 특수임무라는 말에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는 기대감이었죠. 그 특수임무부대가 바로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부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내부에서는 그냥 대남 심리전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명칭은 있었지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남쪽을 향해 각종 심리전 물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지, 선동 문구가 적힌 종이들, 그리고 나중에는 풍선에 각종 물건을 달아서 날려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부대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화려한 특수임무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부대 시설은 낡고 허름했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늘 우리에게 이 임무가 대남 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날리는 풍선 하나하나가 남조선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부대에는 저 같은 여군이 20명쯤 있었고 남군도 30여 명 있었습니다. 우리 여군들은 주로 풍선을 준비하고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남군들은 풍선을 실제로 날리는 현장 작업과 경비를 맡았죠. 처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풍선에 넣을 전단지를 접고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장의 전단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닳아서 겨울에는 피가 나기도 했죠. 전단지의 내용은 주로 남한 정부를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그 전단지들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군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임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전단지 작업에서 풍선 자체를 다루는 작업으로 옮겨갔습니다. 풍선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풍선은 단순한 고무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대형 비닐 풍선이었고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다발로 만들면 꽤 무거운 물건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풍선 작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선이 있어야 특정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풍선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기온과 기압이 풍선의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이 교육이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3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내부 작업이었고 2년째부터는 실제 풍선 발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풍선을 날리는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랐는데 겨울철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가 작업하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게 부니까 풍선이 남쪽으로 잘 날아가거든요. 새벽 2시쯤 작업이 시작될 때면 저희는 어두운 들판에 나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풍선에 헬륨을 주입하고 전단지나 기타 물건들을 달아서 묶었습니다. 겨울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저는 항상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풍선들을 바라보면서 어딘가로 훌쩍 날아가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풍선에 담는 내용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가 대부분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양한 것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담배꽁초, 오래된 음식물, 각종 쓰레기들도 넣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것이 심리전의 고도화라고 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냥 따랐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물 풍선 작업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담는 작업을 할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관들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다 남조선적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봉지에 넣고 풍선에 매다는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아주 작고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재빨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중에 박영미라는 여군이 있었습니다. 영미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이미 이 부대에서 2년을 근무한 고참이었습니다. 영미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군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병사였고요. 저는 영미를 많이 따랐습니다. 언니처럼 여겼죠. 영미가 어느 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날리는 이 풍선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라고 작은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영미는 그냥 작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영미가 갑자기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상관은 전출 갔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전출이란 대부분 끔찍한 일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영미가 걱정되었지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영미가 사라진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의 씨앗도 더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있으니까요. 3년째 접어들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였는데 더 정확하게 풍선의 궤적을 계산하고 남쪽의 어느 지점에 물건이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이 장비를 다루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풍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의 속도와 방향, 고도별 기류의 변화, 풍선의 크기와 무게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 풍선의 예상 경로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단순히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많은 풍선에 매달리면 사람도 날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동안 북한 내부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 식사도 형편없어졌습니다. 상관들은 여전히 이것은 적들의 봉쇄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그 풍선들이 과연 우리가 배운 대로 남쪽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남쪽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곳이 아닐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우리 부대에 새로운 상관이 부임해온 이후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지금 어딘가에 살아계실 테니까요. 그 상관은 다른 상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군 상관들은 그냥 명령이다, 따라라였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그 상관이 부임하고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을 때 그분은 우리 부대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심리전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이 명령했으니 우리는 한다.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상관들이 그렇게 말했고 교육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효과도 모르면서 하는 일이라면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다른 것들도 혹시 효과가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실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풀리기 시작한 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우리 부대의 작업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날린 풍선들이 실제로 어디에 떨어지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임무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에는 그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풍선을 날리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 군인 하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쪽에서 우리 풍선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아는지를요. 그 동료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긴 있나 봐. 남조선에서도 우리한테 풍선 날린다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쪽에서도 풍선을 날린다고.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뭘 담아서? 라고 물었더니 동료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쪽 탈북민 단체들도 풍선을 날렸습니다. 전단지와 함께 USB 라디오 등을 담아서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뭔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본격적으로 커진 계기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풍선 발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끊어진 풍선줄과 함께 땅에 떨어진 작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날린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풍선 자체는 없고 줄과 봉지만 남아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는 그 봉지를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 아주 작은 장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한글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한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 경제 수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남한의 평균 임금, 생활 수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적들의 선동이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가 남쪽으로 날리는 전단지도 거짓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종이들과 작은 장치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서 읽은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쪽에서 온 물건이나 정보를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부대 근처에서 발견되는 낯선 물건들, 동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전에는 그냥 적들의 공작이었다면 이제는 혹시 진실의 조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상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구호 시간에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를 외칠 때 예전에는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냥 입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회에서 상관이 당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도 예전처럼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입는 건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먹는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해에 배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죽, 점심과 저녁에는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그것도 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뿐 아니라 북한 전체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회를 나온 동료 군인의 가족들이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진짜로 미국과 남조선의 봉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상부에서는 항상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답이 점점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대 창고에서 물자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이전 작업 기록들이 담긴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각 임무의 결과,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대남 풍선 작업 결과 평가에서 심리전 효과 미미, 목표 달성 불명확이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날린 풍선들이 상부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효과도 없는 줄 알면서 계속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 손이 얼어붙도록 풍선을 날리는 것이 진짜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란 말인가?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임무가 무의미하다면 내가 군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를 고르면서도 국가에 충성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저는 부대 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빛, 표정, 침묵에서 저는 공통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오기름이라는 동료 여군이 생각납니다. 오기름, 물론 실명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기름은 저와 같은 시기에 부대에 온 동갑내기였는데 항상 입을 꼭 닫고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늘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둘이서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오기름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풍선들이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 밑에 사람들이 사는데.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쪽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날린 쓰레기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묵직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저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저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배워온 것들이 정말 진실인가? 남쪽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옥 같은 곳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인가? 만약 다른 곳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가장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려면 아직 그때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번 눈에 들어오면
다시 보이지 않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그해 가을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제 가능성의 영역 안에 넣어봤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탈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경은 어떻게 넘을까? 대부분의 탈북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감시도 많이 받고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일반 민간인보다 탈북하기가 훨씬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풍선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봤습니다. 헬륨 풍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날아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풍선이 필요할까? 저는 이미 그 계산법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위험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수의 큰 풍선을 사용하고 바람의 방향이 맞는 날을 선택하면 사람이 공중에 뜨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기상과 풍선의 원리에 따르면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매일의 풍선 작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던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매 순간이 하나의 교육이었습니다. 풍선의 특성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풍선이 더 오래 가는지, 어떤 상황에서 풍선이 터지는지, 묶음 방식에 따라 안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요. 물론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결심을 하기까지 아직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생각으로 자라났으며 그 생각이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제 안에서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의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가 맞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내려진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것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우내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제 안에 쌓인 의심과 두려움과 갈망이 하나의 결심으로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순간을 만들어낸 몇 가지 사건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3년 차를 보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식량 사정도 그 어느 때보다 나빠져 있었고 부대 분위기도 침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상부에서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남 풍선 작전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더 많은 풍선을 더 자주, 더 다양한 내용물을 담아서 날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으라고 내려온 내용물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단지야 그렇다 쳐도 이번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뿐 아니라 썩어가는 음식물, 동물의 배설물까지 담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오물들을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투쟁인가? 이것이 조국을 위한 일인가? 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질문들이 너무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끼운 장갑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그 틀 안에서 그냥 소모되다가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인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제가 만약 탈북을 한다면 아버지는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직위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남동생이었는데 누나가 탈북을 하면 그 아이의 삶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저는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 죄책감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과 남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저는 가족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에게 오는 편지는 물론 검열을 통과한 것이지만 행간을 읽으면 어느 정도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였는데 겉으로는 잘 있다, 걱정 말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필체가 너무 떨려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밥은 잘 먹고 있니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저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밥을 잘 먹고 있냐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강인하고 걱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는 밥을 잘 못 먹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탈북을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가족의 현실이 저를 탈북으로 밀어붙이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저도 제 가족도 모두 그냥 희생될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당에 헌신해도 우리는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군 병사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병사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며칠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부대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관이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상관은 서슬퍼렇게 선언했습니다. 동무 중에 조직을 배신하고 반동적 행동을 한 자가 있었다. 그 자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 주변 동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없어진 그 병사가 어떤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지, 처벌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북한에서 군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요. 그 병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석이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새 병사로 채워졌을 때 저는 정말이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저는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아서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온 무언가가 그 순간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저는 그 별 아래에서 결심했습니다. 물론 결심이 선 이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생생해졌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없어진 병사의 운명이 바로 제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의 운명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요. 이 체제 안에서 저는 그냥 소모되다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더라도 해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탈북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국경을 통한 탈북은 군인인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감시도 심했습니다. 특히 군 심리전 부대는 기밀 부대로 분류되어서 다른 부대보다 통제가 더 엄격했습니다. 외출도 제한적이었고 가족 면회도 일반 부대보다 횟수가 적었습니다. 탈북 루트를 생각하다 보니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풍선. 제가 3년 동안 날려보낸 그 풍선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이 막혀 있는 군인에게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풍선을 이용해 사람이 공중을 이동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륨 가스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풍선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날아오를 것인가? 착지 지점은 어디가 되는가?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밤에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군인, 속으로는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중적인 생활은 엄청난 긴장감을 수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더 모범적인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호도 더 열심히 외쳤고 작업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상관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충성스러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 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제가 결심을 굳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공식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의 직책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소홀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밉보였거나 또는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린 것이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탈북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당에 평생을 바쳐온 아버지가 한순간에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체제 속에서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버지의 직위가 없어졌으니 제가 탈북을 해도 아버지가 잃을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냉정한 계산도 했습니다. 그 계산을 한 스스로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서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탈북에 성공해서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 언젠가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최소한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막연한 희망이 저의 탈북 결심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심이 섰다는 것은 이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오기름과 잠깐 눈빛으로 교감을 나눴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감이 때로는 저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한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항상 어딘가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데 아무리 달려도 도망이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그래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준비를 머릿속에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자 드디어 실제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 첫 걸음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무서웠습니다. 생각은 들키지 않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저는 총 6달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6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외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했던 것은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풍선을 이용해서 사람이 공중에 뜨려면 얼마나 많은 풍선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부대에서 풍선의 양력을 계산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계산을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체중은 그 당시 약 52kg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갈 최소한의 짐을 더하면 총 중량은 대략 57kg에서 60kg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사용하는 대형 헬륨 풍선 하나의 양력은 약 300g에서 350g 정도였습니다. 이론적으로 60kg을 들어 올리려면 최소한 175개에서 200개의 풍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중에 뜨는 것만을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풍선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중에 일부 풍선은 터질 수 있었고 온도 변화에 따라 헬륨이 수축할 수 있었으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져 풍선이 팽창하면서 일부가 파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하면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최소 220개에서 250개의 풍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50개의 풍선. 숫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대에는 풍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씩 사용하는 부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풍선들은 모두 목록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사용량과 남은 양이 매일 보고되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250개의 풍선을 빼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빼돌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풍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언제 재고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수량 오차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작업 중에 풍선이 실수로 터지거나 날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업 중 손실로 처리되었고 어느 정도의 손실은 허용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허용 범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업 중 손실로 보고되는 풍선들을 실제로는 몰래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숨겨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선 자체는 접어두면 작아지지만 250개를 모으면 결코 작은 부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대 주변의 지형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경비가 소홀한 구역,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습기가 적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대에서 약 4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방치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창고를 미리 여러 번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는데 자물쇠가 워낙 낡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창고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풍선들을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풍선을 조금씩 빼돌리는 작업은 2달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에 실수로 날려버린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작업복 안에 접어서 숨겼습니다. 작업복이 두툼한 겨울 군복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2~3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창고에 가져다 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창고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병사가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걸어갔지만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 병사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은 재고 점검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재고 수량이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고 담당자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검이 끝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풍선과 함께 헬륨가스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헬륨가스는 풍선보다 훨씬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가스통은 무겁고 크기 때문에 몰래 빼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가 찾아낸 방법은 헬륨가스를 풍선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탈출 당일에 현장에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스통 자체를 빼돌리는 대신 탈출 당일에 부대의 가스통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탈출 시간이 매우 촉박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헬륨을 채우는 작업의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풍선에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개씩 동시에 주입할 수 있는지를 작업 중에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했습니다. 풍선 외에 저는 다른 것들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풍선에 매달릴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풍선줄을 몸에 묶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풍선줄을 효과적으로 한 몸에 연결하려면 어떤 구조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저는 하네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몸에 두르는 하네스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갈래의 줄을 연결해서 각각의 줄에 풍선 다발을 매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네스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나오는 폐자재 중에서 강도가 높은 나일론 끈과 군용 벨트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침번 교대 사이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엮어나갔습니다. 하네스를 만드는 것 자체도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맞지 않으면 공중에 떠올랐을 때 몸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고공에서 혈액순환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문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냥 운에 많은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날씨와 기상 조건도 매우 중요한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기상 관측 장비를 다루는 담당이었기 때문에 기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의 기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에서 남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낮은 고도에서도 높은 고도에서도 남쪽으로 향하는 기류가 있어야 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적합한 시기는 초봄의 특정 기상 조건이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이 아직 강하게 불면서도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풍선의 헬륨이 너무 수축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였습니다.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가면 되지만 문제는 어디에 착지하느냐였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의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곳이었습니다. 착지 즉시 남한군에게 발견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한 군인에게 발견된다면 즉시 손을 들고 탈북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착지 지점이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경우였습니다. 실제 기류는 예측과 다르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갈 수도 있었고 예상보다 짧게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착지 지점이 비무장지대 한복판이라면 그곳에는 지뢰가 있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뢰밭에 착지해서 죽는 것과 이 땅에서 서서히 소모되어 가는 것 중에서 저는 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제가 선택한 죽음이었으니까요. 음식과 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중에서 얼마나 오래 이동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추운 고공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볍게 짐을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것들은 챙겨야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고민했습니다. 방향 조절의 문제였습니다. 풍선에 매달린 채로 공중에서 이동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좋은 기상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늘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저는 탈출 당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몇 시에 창고에 가서 풍선을 가져올 것인가, 헬륨을 채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불침번 교대 시간이 몇 시인가, 발각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탈출 날짜를 최종 결정한 것은 탈출 예정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확인한 결과 탈출 예정일 새벽에 강한 북풍이 불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제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고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다는 단순함이 저를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누워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막사의 낡은 천장, 옆에서 자는 동료들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병의 발걸음 소리. 저는 그 모든 것을 귀에 담았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살아서 떠나든 죽어서 떠나든 이곳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부모님과 남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조용한 잠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내일을 위해 모든 것을 비워두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저는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사 안은 어두웠고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한 덕분인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군복 안에 최대한 얇으면서도 따뜻한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고공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하네스를 꺼냈습니다.
군복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네스를 몸에 두르는 순간 이것이 진짜라는 실감이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막사를 나서기 전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료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기름도 있었습니다. 저와 눈빛으로 교감을 나눴던 그 동료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잘 있어. 나는 간다. 그 말을 마음으로 전하면서 저는 조용히 막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예상대로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기상 예보대로였습니다. 바람은 강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남쪽으로, 정확히 제가 가야 할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저를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경비 루틴을 이미 수개월 동안 파악해 두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는 불침번 교대 시간 직후로 경비가 잠깐 소홀해지는 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창이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대 건물들 사이의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달빛이 닿지 않는 건물 그림자 속을 골라서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400m도 안 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끝없이 긴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에 귀를 대고 안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켜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 안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불빛만 나오도록 손전등을 반쯤 막고 켰습니다. 미리 숨겨둔 풍선 다발이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총 240개였습니다. 한 달 넘게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풍선들은 납작하게 접혀서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서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온전했습니다. 이제 헬륨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헬륨 가스통은 창고에 없었습니다. 부대의 작업구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구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풍선들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챙겨서 창고를 나섰습니다. 작업구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하마터면 경비병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고 옆에 담벼락에 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거의 참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업구역에 도착해서 헬륨 가스통을 찾았습니다. 작업구역의 한쪽에 가스통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충전량이 많아 보이는 가스통 2개를 골라서 풍선에 헬륨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씩 채우는 것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동시에 여러 개를 채우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240개의 풍선에 헬륨을 채우는 것은 아무리 빠르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느껴지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가 아무 소리도 없으면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헬륨을 채운 풍선들은 묶어두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풍선마다 줄을 매서 제 하네스에 연결되는 메인 줄에 묶어나갔습니다. 풍선이 늘어날수록
제 몸이 점점 하늘로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0개가 넘어가자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0개가 되었을 때는 발 뒤꿈치가 땅에서 조금씩 들렸습니다. 저는 한 발을 땅에 딛고 버티면서 계속 풍선을 달았습니다. 200개가 됐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발이 완전히 땅에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발에 힘을 주고 땅을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40개를 더 달아야 했습니다. 안전 마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공포인지 흥분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240개를 모두 연결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충분히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발각될 위험이 훨씬 컸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을 땅에 딛고 서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북한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주고 있던 힘을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발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의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찔하고 무섭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땅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부대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저는 공포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네스가 몸을 옥죄는 느낌이 들었고 풍선줄들이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대가 이미 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려다보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저를 남쪽으로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 주로 느껴졌지만 어느 고도에 이르자 수평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제가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에 찬바람이 부는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 호호 불었습니다. 의식을 잃을 만큼 추워지지 않도록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다리를 흔들고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서 눈썹에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맺혔습니다.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도 아래도 앞도 뒤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름 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 있던 시간이 제 탈출 과정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하네스를 확인했습니다. 풍선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끊어진 줄은 없는지를 손으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온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감각으로는 1시간쯤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더 짧았을 수도, 더 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이 확 트이면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땅이 보였습니다. 산들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 아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인지 남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남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풍선 몇 개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팡,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조금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빠르게 세어봤습니다. 터진 것은 3개에서 4개 정도였습니다. 아직 230개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터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풍선들이 점점 더 많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헬륨이 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면 언제쯤 땅에 닿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아래 풍경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있었고 그 아래로 논밭이 펼쳐진 것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강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착지에 대비해서 2발을 모으고 무릎을 약간 구부렸습니다. 낙하산 착지 자세와 비슷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낙하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몸을 최대한 웅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은 예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발이 먼저 닿았는데 무릎이 꺾이면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깨와 팔꿈치로 땅을 짚었습니다. 풍선들이 아직 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땅에 붙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하네스의 버클을 풀고 풍선줄들을 떼어냈습니다. 풍선들이 줄없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풍선이 새벽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진 채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저렸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아팠습니다. 착지 충격으로 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논밭이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아직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은 빈 논이었습니다. 멀리 야산이 보였고 그보다 더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세워진 표지판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표지판 쪽으로 절뚝이면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한글을 쓰기 때문에 읽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어떤 마을의 이름과 거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의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남한이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살아서 2발로 남한의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대의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2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잠깐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재빨리 차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생수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냥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생수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렇게 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왔고 경찰관들이 내려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2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적대적 의도가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즉각 수갑을 채우거나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 짧은 질문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하관계가 명확한 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은 명령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그 부드러운 질문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태워져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조사 절차는 꽤 길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탈북민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에 사회에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제가 군인이었다는 것, 대남 심리전 부대 소속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아는 것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는 그날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국가정보원의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탈북 방법이 특이했기 때문에 조사관들의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풍선에 매달려서 날아왔다는 것을 말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풍선의 물리적 원리와 계산 과정을 설명하자 조사관들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로로 탈북한 사람들, 바닷길로 온 사람들,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 저처럼 풍선으로 온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 생활 상식에 대한 교육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것도 하나원에서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처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치면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당해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면서 저는 남한에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쓰는 단어와 표현이 달랐고 문화도 달랐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았지만 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남한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짜리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혼자 앉아서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좋은 것을 볼 때도 부모님과 남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가도 막상 채용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좌절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잠깐씩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풍선에 매달려 하늘을 날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이 정도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 그 후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배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로운 공부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리가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이, 제가 통과해온 고통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남한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북한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어딘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나 잘 있어. 잘 살고 있어. 여기서 기다릴게. 꼭 다시 만나자. 그 방송이 나간 후 몇 달이 지나서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민 연락망을 통해서였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사람 중에 저의 남동생과 같은 고향 출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동생이 현재 살아있고 어떻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남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 가슴 한쪽에 무거운 돌처럼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제가 군인 신분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아마도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가슴에 안고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 언젠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니까요. 저는 지금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처음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 그리고 풍선 같은 것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발을 땅에서 떼던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두려움, 그리고 표지판을 읽고서 이것이 나만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의 전율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풍선으로 날아온 사람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린 오물 풍선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결국 그 풍선들의 의지에서 남쪽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때로는 저를 웃게 만들고 때로는 울게 만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처럼 매일 매일을 두려움과 배고픔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길은 있다고. 저는 풍선 240개에 매달려 하늘을 날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 풍선이 뉴스에 나올 때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도발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그 풍선을 날린 사람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는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이 오면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남동생과 밥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늘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그 하늘이 언제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